네, 안녕하세요. 지식OS의 손민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농업 식량 사정에 관해서 좋은 얘기를 들어보고자 남재적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식량위기 대한민국이라는 책이 나왔고요. 이 책이 크게는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기후 위기,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선생님 농업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한국의 농업 전문가라는 존재는 굉장히 소중하죠. 잘 없고 그리고 뭐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는.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본 내용들도 거의 다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책에서 비중 있게 설명해 주시는 그 IPC 6차 보고서, 이게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 뭐 제가 이 길게 소개드리기보다는 IPCC 6차 보고서가 작년에 일단은 기상 과학에 대한 얘기가 발표가 됐었고, 원래 이제 영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어떻게 감축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됐었고요. 6차 보고서에서 의미 있게 본 거는 저는 좀 그걸 의미 있게 봤습니다.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기후변화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충격적으로 봤던 거는 2040년 이전까지 무조건, 예전에는 좀 더 늦게 1.5도씨 정도로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산업시대 이전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그게 점점 더 빨라져가지고 2030년 정도가 되면 이제 1.5도가 상승할 거다. 이런 내용을 좀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뭐 탄소 중립이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은 대개는 이 좀 온도를 늦출 수 있거나 이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그 보고서에서 이 여러 가지 어떤 경우에라도 그냥 2030년 늦어도 40년 그런데 실제로는 2030년 초반 정도가 되면은 올라갈 거다, 이런 걸 예측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네, 그게 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2020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을 했죠. 한국도 탄소 중립하겠다. 탄소 중립하겠다. 이게 그냥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되게 심각한 의미인 거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탄소 중립이라는 게 선언을 하긴 했지만 그 어떻게 갈 건가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게 바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특히 탄소 중립을 한다는 거는 에너지가 바뀐다는 걸 의미하는데, 에너지가 바뀐다는 건 사실은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거의 대부분이 바뀐다는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일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통수단부터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 에너지 종류가 달라지면 방식도 달라지잖아요. 이런 거는 그 외에도 이제 에너지를 쓰는 산업들이 많은데, 예를 철강업 같은 경우는 뭐 석탄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것들도 결국 석탄을 못 쓰잖아요. 이제 더 이상 모든 게 다 바뀐다는 의미예요.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 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아까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2040년에 1.5도가 뭐 최소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잘 와닿지 않은데 지구 기온 1.5도가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게 사실 이제 기후변화 전문가로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특히 이제 전 기상과학 원장님이셨던 조천호 박사님 같은 경우도, 아니면 다른 여러분들이 이제 그 1.5도가 기후가 1도가 오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강연 같은 거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보통인들은 1도 오르는 게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만은 꽤 큰 거죠. 이게 예를 들면은 뭐 200년 동안 원자폭탄이 한 서너 개씩 계속 1초에 서너 개씩 터져야 1도가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높아진 이산화탄소를 고려하면은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초당 한 대여섯 개씩 계속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1초에 계속 그 정도가, 그런 정도의 열이 지구에 쌓인다는 걸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만약에 이 정도로 이렇게 달라지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 생태계부터 물론 사람도 영향을 받죠. 요즘 들어가지고는 뭐 이게 기후 변화하는 건 아니지만 이 얘기가 기후가 변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뭐 산불도 올 겨울이죠. 산불이 엄청 심했죠, 그죠? 울진에 최장기간 산불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또
미국도 재작년에 2020년, 21년에 걸쳐 가지고 엄청난 산불이 있었죠. 캘리포니아 산불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올해는 또 뉴스가 보기로 5월에 인도나 파키스탄이 50도가 5월에 50도 올라가죠. 북반구에서. 그리고 또 지금 유럽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화염에 휩싸여 있는 그런 뉴스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뭐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기후라는 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약간만 관심 가지면 사실은 그런 체감이 게, 되는. 예. 산불 얘기해 주셨는데 책에서도 산불 약간 네네. 분석해 주셨거든요. 그 산불이 기후 위기의 원인이자 또 결과라고 하셨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그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뭐라 그러죠? 토양 수분 증발이 빨라지잖아요. 네. 아무래도 지표면이 빨리 데워지니까 네. 토양 수분 증발이 빨라지면은 지표면이 건조해지죠. 건조해지니까 약간의 불씨가 튀게 되면은 아주 불이 붙기 좋은 환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산불 발생하는 거를 이제 여러 기관에서 이걸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위성으로 측정하게 되고 아니면은 이 유럽에 있는 이 산불 감시 무슨 연구소 같은 데서는 통계를 다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기상청에서 이걸 집계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이제 연도별로 특정 달 확인하지만은 계속 증가하는 게 확실히 보이죠. 네. 이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요. 네. 탄소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게 나무지 않습니까? 식물이 결국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되는데 기껏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식물이 또 타버리는 거죠. 다시 이산화탄소가 돼버리니까 이게 다시 이제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다시 높이게 되고 이게 또 다시 이 토양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 가지고 또 다시 증발을 빠르게 하고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막 뭐 그렇죠. 결론적으로 막 이게 기온이 올라가면은 지금은 산불 정도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당연히 또 기온이 올라가면 당연히 또 이제 농업으로 옮겨가게 되죠. 이제 산불이 나면은 또 막 타니까 이산탄소 막대하게 또 배출이 되고 그렇죠. 원인이 이제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네네. 또 이게 우리 지구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1.5도 정도 올라가는 거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2도 이상 상승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티핑 포인트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티핑 포인트라는 개념도 저는 사실 뭐 처음 봤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저는 한 2006년도부터인가 이제 기관에 있을 때 옛날 직장에서 기후 변화 이게 뭐라 그러죠 담당 전문가 역할을 하면서 계속 오랫동안 봐오다 보니까 저는 대화를 할 때 이런 용어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데 티핑 포인트란 말이 정말 많이 소개된 말인데 저도 아마 환경책에서는 공부를 했을 텐데 또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은 그렇죠. 이게 잘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1.1도 정도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평균 기온이요. 1.1도, 2도 정도 1.1도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있으면 1.5도 넘어간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뭐 기후 변화는 항상 그렇지만은 그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보통 이게 좀 티핑 포인트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는 그 주로 화석 연료죠. 화석 연료가 CO2 이산화탄소 농도라든가 메탄가스 같은 이런 온실가스 기체를 이렇게 대기 중에 농도를 증가시켜 가지고 온도를 올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티핑 포인트라는 건 뭐라 그러면은 이 영향이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데 다시 우리가 뭘 화석 연료 안 쓰면은 다시 낮아질 수 있잖아요. 다시 예전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화석 연료를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자연계 자체가 이제 균형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느 균형점을 넘어서 버리거나 하면은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지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요인 때문에 이제 기온이 바뀌는 걸 의미하죠. 그런 지점이 어디냐 이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1.5도까지 우리가 탄소 중립하자고 얘기를 하고 2050년 탄소 중립하는 목표가 대개 1.5도 한 6, 7도 정도 선에서 이게 기후를 안정시키자. 기온 상승 안정시키고 다시 오랜 시간 지나고 나면 그 기온 안정시키다 하더라도 1.5도 세상이 살만한 세상은 아니거든요. 이게 좀 나중에 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든데, 근데 이 얘기를 너무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하면 무력감. 비관주의로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사실 이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티핑 포인트를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기후가 폭주한다 그러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지점이 어디냐. 네. 그 지점이 어디냐고 볼 때 사람들이 되게 다 1.5도냐 2도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근데 과학은 아직까지 정확히 그 온도를 예측하지 못해요. 1.6도에서 이게 뭡니까 티핑 포인트를 지나가지고 갑자기 뭐 1도, 2도, 3도 계속 올라가게 될지. 근데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치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이 열을 가두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태양열을 반사되는 걸 가두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이산화탄소는 지금까지 사람이 내는 거예요. 사람이 뿜어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구 시스템 자체적으로 있을 때 온도를 올리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태양광이 들어오면은 북극의 얼음 같은 거, 남극의 얼음 같은 것들이 하얀색이잖아요. 네. 이걸 반사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가죠. 네. 그러면 근데 만약에 이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은 바닷물이 시커먼 바닷물이 바로 빛이 닿을 거잖아요. 그럼 그 열만큼 쌓일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구라는 거는 이렇게 지구가 딱 있으면은 태양에서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10이면은 나가는 에너지도 10이라야 돼요. 네. 아니면 이게 0.1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예, 계속 0.1씩 계속 쌓이면 예를 들면은 네. 나중에 되면 이렇게 불덩이가 돼 버리겠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10이 들어오면 무조건 10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지구 기온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약간씩은 변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근데 만약에 이게 들어왔는데 안 나가면 큰일 나죠. 네. 이건 통닭구이가 되는 거죠. 지구가 통닭구이처럼 돼버리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문제를 주는 거죠. 이게 그게 이제 북극의 얼음일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대류 그 바닷물부터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영구 동토층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토양 유기물이 굉장히 실제 대기보다 토양 유기물이 토양 속에 유기물로 쌓여 있는 것들 이게 다 탄소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게 예를 들면은 북극이 건조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시베리아 저 사뭐 공화국 이런 데 가보면은 네. 기온이 2020년대 35도 올라갔다. 거기서 해수욕을 했다 이런 얘기 네. 나오잖아요. 그 지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이게 어디냐 그러면 북극에서 제일 가까운 쪽에 있는 러시아 도시들이에요. 조그만한 시베리아에 있는. 근데 그쪽 굉장히 북쪽에 있는 지역이 35도, 40도, 37도까지 올라갔다 이런 얘기 듣고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여기 지역은 전부 다 원래가 여기 영구 동토 지역이라 그랬죠. 영구 동토 지역이라서 이 대개 이끼 정도만 자라거든요. 네. 이끼 정도만 자라니까 이끼가 이게 분해가 안 되잖아요. 네. 너무 추우니까 네. 이게 계속 쌓이는 거죠. 술록이 그걸 뜯어먹고 뭐 이렇게 네. 이런 세상이 펼쳐지고 네.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 토양에 이 유기물이 쌓이는 게 길게는 이게 몇백 미터씩 쌓여요. 이게 뭐 깊은 곳은 네. 또 수십 미터 되는 것도 있고. 네. 근데 이게 보통 얼음 속에 있는데 이게 얼음이 녹아버리면 미생물이 갑자기 번식을 하잖아요. 네.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있던 유기물이 분해되면 산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죠. 물이 있는 곳은 메탄으로 돼서 날아가고 네. 그렇게 바뀌는데 그럼 이게 토양 속에 탄소가 잡혀 있던 것들이 네. 이게 빠르게 날아가잖아요. 이게 대기를 높이게 되죠. 어떤 상상을 하시면 되냐 그러면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는 포항제철 같은 네. 이런 제철 공장이 수십 개가 동시에 막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정도로 해서 네. 또 이것도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 심각한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지구 시스템에다가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시스템들이 네. 몇 개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자기 스스로 네. 자가 발전을 하게 돼 버리면은 자가 발전하는 그 단계 지점에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네. 이걸 이제 우리가 티핑 티핑 포인트 지점이라고 얘기해요. 아. 그래서 그 지점까지는 가지 말자. 네. 만약 예전에는 그걸 2도 정도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누가 3도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네. 요즘은 1.5도도 위험하다 생각하고 있죠. 사실 근데 네. 어디가 그 티핑 포인트를 지난될 점이 될 건지 우리는 잘 모르죠 아직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뭐 내일 일기예보도 잘 못 맞추는. 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위험하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기후 위기가 심각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지방에 빙하가 녹는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식량 문제입니다. 또 이 책에선 햄버거에서 토마토가 빠지게 된 사연을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언젠가부터 햄버거 먹으면 토마토가 없더라고요. 네. 그 햄버거 좋아하죠. 네. 근데 이제 기후가 예를 들면은 일반 분들은 이제 보통 분들은 그렇잖아요. 온도가 뭐 1도 올라가는 게 사실은 대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더 더워지더라도. 옷 하나 왜냐면 벗거나 더 뭐 더운 이렇게 하면 더 되죠. 더운 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운 나라. 네. 거기다 사람 잘 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더 떨어지는 것도 문제 아니죠. 네. 뭐 추운 나라에 사람 잘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온이 오르고 내리고 자체가 그러면은 그 영향이 크죠. 영향이 크는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든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특히 누구나 다 대응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건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활동적이고 그다음에 이게 대응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큰 문제가 아니죠. 네. 대부분은 이제 그렇다고 네. 자기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죠. 네. 근데 만약에 약하신 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네. 그 갑자기 기온이 몇 도 갑자기 올라지게 되면은 이번에 파리 같은데 보면은 이게 기온이 올라가면서 네. 몇백 명이 사망했다 이런 얘기들 뉴스 가끔 들으시잖아요. 그 재난 불평등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 우리가 기온 올라가는 것 자체가 나쁘다 물론 문제가 있죠. 그렇긴 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디 영향을 미친다 치면 사람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가장 큰 타격을 미치는 것이 먹는 걸 생산하는 농업이죠. 네. 왜냐하면 농업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전적으로 하늘에 따라 하늘이 농사를 짓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사실 어떤 농업 기술도 소용없죠. 네. 무조건 흉년됩니다. 그죠? 네. 병해충이 이 병해충이 창고를 하면서 무조건 흉년이 들고 네. 또 너무 가물어 농사 못 짓죠. 네. 이게 물을 푸는 것도 물을 이렇게 퍼서 이렇게 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저수지도 말라버리고 하니까요. 그런 것처럼 기상이 만약에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사실은 어떤 과학 기술도 뭐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설을 농업 인프라로 얘기하죠. 네. 이런 걸 투자를 하는 거는 그래도 아주 극단적인 건 못 막지만은 어느 정도 되는 기상 재해는 막을 수가 있거든요. 수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제방을 튼튼하게 한다든가 네. 이제 수리 시설을 다시 더 크게 만들고 보강을 한다든가 하면은 네. 어지간한 가뭄면 이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 기상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일반 뭐 청년들이 이제 햄버거를 좋아하니까 네. 2020년도에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54일간 장마가 왔다 그러거든요. 어디요? 한국에요? 한국에요. 22년이요? 2020년에 20년. 20년은 네, 기억합니다. 기억하죠. 몇 년 전이니까. 네, 2년 전에. 네.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그때 산을 계속 못 갔어요. 그때요. 비가 계속 와서. 6월 며칠부터 장마가 시작됐는데 금방 그치지 했는데 네. 정말 한 달 지나도 계속 비가 와가지고 정말 기록 세워나 저도 굉장히 봤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54일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비가 왔습니다. 네. 이 기록이었죠. 네.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죠? 그다음 그때 또 가을대가 태풍도 몇 개 막 들이쳤죠. 네. 이 정도쯤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이쯤 되면은 어떤 농사도 소용없거든요. 무조건 흉년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해 벼 생산량 같은 경우는 가을에 그러니까 해가 좀 나긴 해가지고 네. 그나마 좀 좋아졌는데 벼 생산량은 벼는 한 7% 정도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이 토마토 같은 경우는 되게 하우스에서 많이 키우는데 기온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비가 계속 내리고 햇볕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곰팡이병 같은 게 많이 생겨 그냥 물러버리죠. 그러니까 이 성한 토마토가 별로 없으니 값이 너무 비싸질 거 아닙니까? 네. 이러니까 햄버거 가게에서 토마토를 넣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9월부터인가 그 연말까지 토마토를 못 넣었어요. 그래서 일반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잘 모르고 지나셨겠지만은 빠졌고 또 최근에 또 이제 토마토가 가끔 자주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토마토가 약간의 기호식품에 가깝잖아요. 네. 이게 무슨 있어도 좋고 이게 반찬처럼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이게 요리에 너무 많이 쓰긴 하지만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추는 또 얘기가 다르죠. 그렇죠. 네. 배추는 김치. 이거는 문제가 생기면 심각해지죠. 네. 그때 아마 그러니까 배추값이 당연히 오르죠. 이제. 근데 가을에 생산되는 배추들은 그나마 나은데 네. 어쨌든 그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으니까 배추값이 당연히 올랐을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는 토마토가 이 정도인데 토마토가 이때 심각한 우리나라 토마토가 딴 나라에는 또 심각한 우리나라 배추처럼 배추에 해당하는 작물이거든요. 네. 이게 그래요? 아프리카라든가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네. 거의 모든 음식이라고 네. 우리나라 배추처럼 네. 거의 모든 음식에 토마토가 다 들어갑니다. 어지간한 볶음밥 같은 거라든가 무슨 요리 보시면은 수프부터 우리도 지금 국이겠죠부터 시작해서 토마토가 다 들어가죠. 파스타. 네, 토마토 파스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치 배추처럼 굉장히 중요한 작물입니다. 네. 근데 케냐에도 마찬가지로 그 해에는 그 홍수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케냐 쪽에 그 인도양이라고 하는데 그 호주하고 케냐 그 아프리카 사이에 이 바다가 있잖아. 여기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기단이 정체가 돼 버리니까 네. 이게 구름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비가 양쪽에서 너무 많이 내려버린 거죠. 네. 그래서 호주에는 아마 대가뭄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네. 이쪽에는 아프리카 쪽은
아주 큰 홍수가 들었거든요. 그때 아프리카에서는 그 어느 정도 올랐냐면 거의 7배까지 올랐어요. 가격이요? 토마토 가격이. 아, 그럼 우리나라 배추값이 예전에 한 2010년 정도에 대흉작이 들었을 때 있을 때 네. 배추 한 포기가 15,0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아마 배추, 금추 이런 얘기는 네. 많이 들으셨죠. 네, 네. 이런 것처럼 기후라는 게 이상이 생기면은 음, 이게 농산물 가격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뭐 그리고 또 이 그 당시는 우리가 우리나라 분들은 크게 못 느끼는 건 뭐냐면은 느끼긴 느끼죠. 네. 주부들은 많이 느끼죠. 이게 가게 식비 지출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이제 식량 위기로까지는 안 느끼잖아요. 네. 그냥 배추값 폭등이다 이런 정도로 느끼죠. 아니면 또 작년에는 또 팥값이 대파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대파테크, 파테크 이런 말도 아, 그래요? 농담 삼아 유행했었고 네. 요즘 스마트 팜이 많으니까 스마트 파밍 해가지고 이런 우리 농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네. 자기 이게 베란다에서 대파를 키우면서 네. 대파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웃고 넘어가죠. 뭐 이게 채소 이게 네. 그게 없다고 뭐 우리가 먹고 이것 때문에 생계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네. 이제 그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다행스러웠던 거는 이제 그 식량을 사실은 외국에서 대부분 다 네. 수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위험을 느끼지 않았죠. 쌀이 한 7% 줄어들다 그러더라도 쌀값 조금 오르는 정도에서 네. 이게 멈췄죠.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쌀 먹는 거에 거의 절반 이상을 밀가루를 먹거든요. 네. 빵 많이 드시잖아요. 네. 면도 많이 드시고 완전 뭐 면부심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것처럼 이게 밀가루를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라고 서로 이 대체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약간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네. 밀가루도 올랐잖아요. 지금 이제 그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네. 그래서 이게 그 문제가 이제 하나씩 계속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 또 식량 위기라고 느끼고 있죠.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계속 밀이 올라가고 있었다면서요, 가격이. 그건 왜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그 곡물 가격은 어떻게 곡물 가격이 오른 영향을 미치는 거는 네. 물론 날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흉년 들면은 곡물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메이저 하는 곡물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있는데 네. 카길이나 벙기 그다음에 ABCD라고 그러죠. 네. 그다음에 뭐 ADM 그다음에 하여튼 드래피시라는 몇 개 회사들이 있는데 LDC라고 이런 회사들이 큰 돈을 버는데 네. 저 곡물 가격은 사실 석유 가격이 오르면은 네. 식량 가격이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런가요? 이게 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곡물은 80% 정도 수입을 하거든요. 네. 80%를 수입. 우리가 1년에 2,300만 톤 정도의 네. 그 쌀, 그다음에 밀, 네. 콩, 옥수수 이걸 주요 곡물이라고 하는데 이 곡물을 2,300만 톤 정도 우리나라에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거는 사실은 네. 한 그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의 대부분 쌀이죠. 대부분 쌀이죠. 네. 대부분 쌀이고 나머지 다 수입하시는. 콩 조금 있고 뭐 밀 조금 있고 옥수수 아주 조금 있고 사실 자급률이 굉장히 낮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작년에 그러니까 오른 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네. 코로나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은 아, 그 유가가 올라갈 거잖아요. 네. 당연히 그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유가가 올라가면은 농업의 생산에 농업이 사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안 믿으시겠지만 네, 저도 이 책 보고 알았어요. 농업하면 그냥 이제 그 푸른 초원에 자연 친화적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농업은 현대 농업은 그렇지 않고요. 네. 그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네. 우리가 살 수 있는 인구는 지구상에서 한 3, 40억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합니다. 아, 그것도 네. 아주 잘했을 때 3, 40억이라는 얘기니까 네. 그렇지 않고 요즘 우리가 이렇게 거의 80억에 가까운 네. 사람들이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는 기술이 들어가야 가능하죠. 아, 이게 텃밭 일구듯이 해가지고는 이게 사실 가능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 농산물을 생산이 늘어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한 거는 네.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농업도 아시면 굉장히 재밌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비료예요. 화학 비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버보시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공기 중에서 이렇게 질소를 가지고 네. 이걸 암모니아를 만들고 암모니아를 이산화탄소하고 반응시키면은 이게 요소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 요소 네. 이번 요소수 파동 났던 그 요소입니다. 아, 그 요소군요. 네, 디젤에는 그게 똑같습니다. 네. 그게 네. 그게 농업에 쓰는 요소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그 농업에 쓰는 비료입니다. 질소 비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물은 질소가 있어야 잘 자라죠. 질소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 몸의 단백질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거든요. 근데 그 작물은 보면 나머지 성분들은 식물이 자란 나머지 성분들은 자연계에 다 어느 정도 존재하거든요. 네. 토양 속에도 존재하고. 근데 질소만큼은 존재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네. 질소는 공기 중에는 거의 80% 가까이 있잖아요. 78%가 질소인데 네. 땅 속에 있는 질소는 사실 거의 없어요. 질소가 생길 수 있는 거는 번개가 치거나 네. 아니면 생물 시간에 배웠던 네. 콩과 미생물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콩과 그 콩에 공생하는 미생물, 네. 아조토박터 계열의 이런 미생물이 이 질소를 가지고 이렇게 그 암모니아로 바꾸죠. 네. 그런 질소만 이렇게 공급되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자연계는 항상 질소 결핍 상태죠. 근데 질소 비료를 주면은 갑자기 네. 확 생산돼요. 근데 질소 비료를 생산하는데 하버 50%를 쓰려고 그러면 약 500도씨 정도의 촉매에서 반응을 하거든요. 네. 에너지를 많이 쓰죠. 그래서 500도까지 높이려면 결국 우리가 석유나 불을 석탄, 떼야 돼요. 뭐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여기다 메탄을 보급해가지고 공급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1%가 네. 이 질소 비료를 만드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엄청 많네요. 엄청난 거죠. 어. 엄청난 거죠. 네. 1%잖아요. 그러니까 질소 비료를 만드는데 뭐 1%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칼륨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산 비료도 만들어내니까 비료가 또 들어가죠. 근데 다 해서 한 우리가 1.5% 2% 정도가 비료 때문에 에너지를 쓴다고 얘기를 해요. 네.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또 농사를 짓는 농기계를 운영하잖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들어가고 곡물은 또 우리가 농사를 1년에 한 번 짓잖아요. 네. 그럼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네. 보관을 하면 곡물이 양이 많지 않습니까? 네. 벌크 화물이라고 그러죠. 네. 엄청나게 큰 창고들이 네. 이렇게 거대한 창고들이 있잖아요. 이게 필요하죠. 네. 이거 말리고 다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운송을 하는데도 그 벌크선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전 세계로 움직이게 하고 또 이 서울이라는 이 도시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8톤 트럭이 몇 대나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까? 하루에. 몇 대나 왔다가 수만 대가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저도 안 세봤는데 누가 이걸 한번 책에 이걸 쓴 적이 있더라고요. 어떤 도시는 수십만 대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이 도시 하나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네. 이 먹는 트럭들이 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가끔 약간 뭐 올림픽대로 내는 이제 크게 가는 트럭들이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중에 한 대가. 그렇죠. 그런 하여튼 이 식품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네.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석유값이 오르면은 네. 곡물값은 따라 오를 수밖에 없어요. 석유값이 오르면은 네. 비료값이 생산비가 올라가잖아요. 네. 무조건 비료값이 오르죠. 그 다음에 다시 곡물값이 따라가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작년도에 이미 그러니까 그다음 또 하나가 미국에서 또 흉작이. 사상 최악의 가뭄이라고. 네. 그리고 이번 뉴스 보실 때 눈여겨 보시면 뉴스는 산불 뉴스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잡부르죠. 네. 예, 왜냐하면 산불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 뉴스가 굉장히 많이 들려고 심각하게 느껴지면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많이 건조하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비가 안 오고 있다는 얘기죠. 네. 비가 안 오고 있어가지고 그 가물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미국에서도 거의 사상 최악의 가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사상 네. 뭐 기록도 역사 기록도 뭐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 가뭄으로 미국에서도 이미 생산량에 미국은 거의 곡물 생산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거기서 30-40%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요인이 겹쳐가지고 작년에 이미 한 30% 정도 올랐었죠. 우크라 전쟁 이전에 벌써 네. 30% 정도 올랐고, 근데 곡물이 한 30% 정도 평균적으로 오르다 치면은 우리나라 물가의 30% 오른 건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 수입되면은 네.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뭐 밀가루 같으면 10% 정도 오르면 우리나라에서 밀가루가 한 4-5% 정도 가격이 뛰고 네. 이게 그 순수 원료 값으로, 왜냐하면 식품 물가는 원료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인건비도 들어가고 석유값도 들어가고 환율도 수입할 때 환율이 또 작용하잖아요. 네. 대개 유가가 높아지면 또 환율이 또 높아지잖아요.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그럼 다시 수입 물가가 비싸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식품 물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죠. 이게 라면 값도 올랐더라고요. 예, 다 오르죠. 또 이게 뭐 인건비도 오르고 네. 따라서 그냥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봤던 거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네. 그 기후 위기를 전 또 관심 있게 봤죠. 왜냐 그러면은 이 우리가 다른 경제야 뭐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좋아질 때도 나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로 볼 수 있잖아요. 노력하기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왜 그 기후 문제를 신경을 썼냐 그러면은 이 인구가 어쨌든 늘어나잖아요. 지금 거의 78억, 79억쯤 되고 네. 한 2050년쯤 되면은 그
6억, 7억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되게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그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은 어떻습니까? 에너지도 많이 쓰겠죠. 에너지도 많이 쓰고 네.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먹죠. 늘어나죠. 네. 근데 무조건 먹는 게 무조건 늘어나고 그래서 그러면 최대한 35%에서 한 50% 정도가 더 많아져야 돼요. 네. 식량이 더 생산돼야 돼요. 근데 이미 지구상에서 땅을 더 넓힐 때가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죠, 네. 그죠? 넓힐 수 있는 곳은 아마존이라든가 뭐 네. 이런 밀림밖에 없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그걸 계속 배면은 또 그게 기후에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티핑 포인트를 촉발하는 하나의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후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네. 가능하면 적게 농경지를 줄이고 숲을 늘려야 되는데 네. 근데 인구를 먹이려고 그러면은 네.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사람이 당장 먹어야 되잖아요. 네. 아무리 10년 후에 미래를 생각해서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고 이렇게 굶겠다고 이렇게 결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아무도 없죠. 어떤 정부도 없을 거고. 네. 예, 10년 후는 어떻게 된 상관없이 지금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량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적으로 바라보면은 네. 아 인구는 늘어나죠. 그 다음에 농경지는 늘어날 수가 없죠. 이미 농경지는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식량은 더 필요하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기술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네. 기술을 예를 종자를 새롭게 개발하거나 그래서 농업에 어떤 다른 그 스마트 농업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죠. 정밀 농업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새로운 농업 기술을 적용을 하면서 생산량은 좀 늘릴 수 있거든요. 조금 늘릴 수 있지만 좀 근본적으로 네. 이 이 생산량 자체를 한 40% 50%까지 늘릴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하죠. 이거는 그렇죠. 어떤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사실은 네. 면적이 늘어나지 않고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기후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네. 약 1도 올라갈 때마다 곡물 생산량은 한 10% 3%, 7% 본 지역에 따라 다르게 평균적으로 그러면 한 7%, 10% 정도 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맞이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는 건 명확하잖아요. 네. 이거는 뭐 다른 가능성이 거의 제로죠. 네. IPCC 보고서에서도 이미 얘기했듯이 1.5도 반드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2030년쯤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인구 늘어나는 것도 거의 정해진 상수죠. 이것도 네. 정해진 상수고 대원도 개도국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농업 토지 못 늘리는 것도 이미 고정된 거고 네. 그럼 농업 생산에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늘어나는 건 아주 제한적이죠. 그죠? 그럼 뭐 아주 좋은 조건 하에서도 그러면은 네. 반드시 식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식량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식량이 부족해지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우리가 먹는 걸 가지고 네. 이 곡물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고기도 먹어야죠. 고기도 네. 먹어야죠. 그러면 이제 고기를 생산하려 그러면 요즘 분들 고기 더 중요하죠. 네. 그렇죠. 더 중요한데 고기를 생산하려 그러면 사실 답은 다 이제 곡물을 먹여서 고기를 네. 키우잖아요. 소는 이제 풀을 방목에서 키우는 소들도 있습니다만 아마 요즘 많은 경우에서는 곡물을 먹고 대부분 다 크고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소가 곡물을 먹게 되면은 곡물을 약 7kg 정도를 먹어야 소고기 1kg 정도가 생산돼요. 이게 돼지고기는 한 4kg 정도를 먹어야 되고요. 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는 고기 먹는 양이 늘어나면은 곡물 수요가 점점 커지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근데 우리가 소득 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소득이 주머니가 좀 두둑해지면은 네. 무조건 고기 사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선진국일수록 고기 소비를 더 많이 해. 엄청 더 많이 하죠. 이게 소득하고 그래프를 그려놓은 걸 보면은 네. 소득 수준하고 거의 비례를 하죠. 비례를 하고 있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은 네. 인도가 이제 세계 최고 인구를 찍었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도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안 먹어요. 소를 신성시하는 그렇죠. 나라죠.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네. 소가 인도가 소를 맞나요?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 나라 소들은 오래 살잖아요. 네. 보통 소들은 보면 네. 2년 정도면 다 이렇게 도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순환을 하는데 인도 소들은 7년, 10년까지 사니까 숫자는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네. 늘어나는데 오래 사니까 얘들이 풀을 먹으면은 메탄을 배출하는 거죠. 메탄이 또 온실가스. 그렇죠. 네. 그래서 인도는 또 다른 의미에서 약간 문제를 만들긴 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어쨌든 이 나라 국민들이 네. 경제 발전하면 소득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많이 안 먹어요. 고기를 많이 안 먹어가지고 대개 이 나라의 단백질 섭취는 펄스라고 얘기하는데 네. 콩과 식물이죠. 네. 콩류. 콩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거든요. 아주 맛있는 콩부터 아삭아삭한 콩부터 아주 맛있어요. 콩들이. 우리나라는 대두라고 하는 메주콩 정도가 이제 네. 아니면 강낭콩 무슨 동부
이 몇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민들은 콩이 그렇게 다양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정말 콩이 다양합니다. 콩밥 싫어하죠 어린이들. 근데 우리나라 어린이들. 아니, 우리나라 콩은 그렇죠. 네. 근데 정말 다양한 콩들이 있고 이쪽 아랍 음식인 이쪽에 보면은 펄스라고 하는 콩들이 콩과 식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인도 사람 다행히 대부분 단백질을 콩에서 얻어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네. 지구가 그나마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